2018년 7월 라오스 남부 아타푸주의 밤은 악몽으로 뒤덮였다. 세피안 세남노이 댐의 보조댐이 붕괴되면서 거대한 물줄기가 밤새 마을을 휩쓸었다. 최소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수천 명이 순식간에 집을 잃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후에 시작되었다. 이 댐은 중국과 한국, 태국, 라오스가 공동 참여한 프로젝트였지만 실질적인 기술 설계와 자금 구조, 시공 리더십은 중국 국영기업과 그 하청 네트워크에 있었다. 라오스 국민은 단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중국식 원조라는 환상에 속은 채 자신들의 땅을 실험대 삼아버린 대가를 치른 셈이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 재난에 대해 진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기 발표에서는 과도한 강수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며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ISPR처럼 미디어 통제를 선호하는 중국식 보도 태도는 라오스 내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 피해 복구는 더디었고 이후 몇 년간 같은 지역에 반복된 홍수는 국민들에게 수해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수해에 내던져진 삶을 각인시켰다. 그리고 라오스는 점점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선택한 파트너는 과연 누구였는가? 사실 라오스가 처한 비극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력 없는 대국의 팽창주의가 초래한 인재였으며 동시에 동남아 각국이 처한 중국식 개발의 경고장이었다. 중국은 오랜 시간 1대1로라는 미명하에 라오스의 댐과 고속철, 도로망을 깔아줬지만 정작 그 모든 인프라는 지속 불가능한 채무 구조와 불안정한 기술력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몇몇은 이를 중국식 IMF라고 부른다. 겉으론 도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통제와 종속의 골이었다. 반면 한국은 라오스와 전혀 다른 궤적을 걸었다. 서울 역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여름마다 물난리로 고통받았다. 강남 대치동, 광화문 일대, 심지어 청와대 인근까지 물에 잠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의 실패를 철저히 되짚었다. 단순히 하수도 확장이 아닌 도시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서울은 물 위에 사는 도시가 아닌 물과 공존하는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빗물 저류조 시스템은 단순한 저장 탱크가 아니었다. 센서와 인공지능으로 제어되고 강우량 예측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물을 분산시키는 똑똑한 시스템이었다. 이른바 도시의 지하에 숨겨진 방어선이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단지 서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은 이 기술을 통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의 KOICA 한국국제협력단은 동남아 각국의 진출에 하수처리, 도심배수, 빗물 재활용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지분을 요구하거나 장기 채무 계약을 강요하지 않았다. 기술은 이전되었고 운영권은 현지 정부에 그대로 남았다. 이 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접근법은 극명히 갈린다. 중국은 우리가 해줄게라 말하며 주도권을 쥐지만 한국은 우리가 함께 하자며 현지 역량을 키워준다. 특히 2023년부터 라오스 정부는 더 이상 신규 수력발전소 계약을 중국과 무조건 체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의 하수 분야 전문가들이 초청되고 댐이 없는 도시방제 개념이 처음으로 정책 의제로 등장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수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대전환이었다. 라오스는 더 이상 큰 나라의 장기판 말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중국이 만든 댐은 웅장하지만 위험했고 한국이 만든 시스템은 보이지 않지만 안정적이었다. 한쪽은 권위를 앞세우고 다른 쪽은 데이터를 신뢰했다. 한쪽은 부채를 주고 다른 쪽은 노하우를 남겼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의 선택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 방제 기술의 수출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길이며 동시에 중국의 기술 외교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서글픈 신호다. 물은 흘러간다. 그리고 그 물길이 향하는 곳은 더 이상 북경이 아니다. 그것은 서울이다. 서울은 한때 장마철만 되면 반복되는 물난리로 도시화의 실패 사례라 불릴 정도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도 강남 일대는 집중호우만 오면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으며 시민들은 출근길에 장화를 신고 나가는 풍경이 일상이었다. 단 하루 300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 도시 기능 전체가 마비되었고
언론은 서울은 여전히 물 앞에 무기력하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위기를 단지 행정실수나 기후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각성으로 발전을 선택했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2011년과 2014년 대홍수 사태였다. 광화문 일대가 침수되어 문화재가 물에 떠내려갔고 청와대 근처까지 물이 찼다는 소식은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그때부터 서울시는 단순한 배수관 정비 수준을 넘어 도시의 혈관을 다시 설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수십 년 묵은 하수도와 오수관을 분리하고 도심 곳곳에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여 일시 집중호우에 대응하도록 구조를 바꾸었으며 무엇보다 핵심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었다. 단순히 물을 빨리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지능형 인프라가 도시 전역에 깔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광화문 광장과 강남역 일대에는 각각 1만 5천 톤 이상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거대 지하 저류조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평상시에는 텅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기상청의 강수예보와 연동되어 몇 시간 전부터 자동으로 준비에 들어간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의 대규모 하수처리 터널 시스템과도 유사하지만 한국의 차별점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실시간 센서, AI 통제 시스템, 시민 알림 어플리케이션까지 통합된 전체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도시들이 아직도 수동 개폐식 수문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한국이 얼마나 앞서 나갔는지 선명히 드러난다. 한국은 단지 인프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방제 체계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다. 과거 유럽이나 일본이 수세기 동안 천천히 축적한 도시 배수 노하우를 한국은 단 20년 만에 완전히 추월했다. 이는 단지 기술의 힘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전면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결단력의 결과였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한국은 시민을 단순한 수혜자로 두지 않고 정보 공유의 주체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모든 하천의 수위, 예상 강수량, 배수관 상태까지 시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보급되었고 경고 알림은 단순한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지도 기반의 시각 정보로 전달되었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 접근은 한국만이 가진 특유의 행정 민첩성과 디지털 기술 결합의 산물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동남아 도시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다. 중국은 도로를 넓히고 강을 틀고 산을 깎아야 기술이라 여기지만 한국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파이프를 바꾸고 지하 공간을 확장하며 시민의 행동 패턴까지 분석하여 흐름을 바꾼다. 중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내세우지만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해법을 만든다. 게다가 한국은 이 기술을 단지 국내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KYCA, 한국수자원공사, 현대건설, LGCNS 같은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협력하여 동남아 도시들의 맞춤형 스마트 배수 모델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미 베트남 호찌민시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캄보디아 프놈펜은 한국식 모델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한국식 위기 극복 전략 전체가 하나의 모델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물에 지배당했던 도시에서 물을 지배하는 도시로 탈바꿈했고 그 과정은 단지 서울의 승리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도시들에 주는 하나의 선례가 되었다. 그 어떤 국제 컨설팅 기업도 미국식 도시계획도 중국식 댐 건설도 이처럼 체계적이면서도 시민 중심적 모델을 제시한 적은 없다. 서울은 더 이상 수혜의 피해자가 아니다. 서울은 이제 기후재난 대응 도시의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을 배우기 위해 동남아 각국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의 거리는 오늘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방어 체계가 조용히 숨 쉬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지하철 위층에는 수십 미터 깊이로 파내려간 빗물 저류조, 자동 배수 펌프,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가 얽히고 설켜 거대한 도시 지하 전쟁터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시는 단순한 배수 구조물을 넘어서 도시의 뼈대를 다시 짰고 그 과정에서 핵심이 된 것이 바로 땅속 기술력이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정확히 작동하며 평상시에는 조용하지만 비가 내리는 순간 즉시 반응하는 이 시스템이 바로 한국형 도시 치수의 본질이다. 서울 강남권에 설치된 대심도 빗물 저류조는 단순한 물 저장소가 아니다. 내부에는 강수량 예측 AI와 연동된 자동 밸브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통합 상황실에서는 서울 전역의 강우 분포를 열지도 형태로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어디에 물이 몰릴지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미리 물의 흐름을 설계하는 수준까지 진화했다. 즉, 빗물이 내리기 전부터 이미 도시가 반응하고 있고, 이 정보는 지하철, 도로, 대중교통 운행 계획에 자동 반영된다. 이는 단지 인프라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도록 만든 종합설계 철학의 결과이며, 그 정점에 한국형 ICT 기술과 기상정보 융합 기술이 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일본의 도쿄가 자랑하는 수도권 외곽 배수 터널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도쿄는 거대한 구조물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중소형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뉴욕은 여전히 낙후된 콘크리트 하수관 의존도가 높고 구식 펌프에 의존하고 있으며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은 여전히 빗물은 그냥 넘치는 것이라는 수동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도시 전역을 예방적 침수 대응 구조물로 변환시켰고, 이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설계의 우위에서 나온 차별화된 전략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들이 상업적 경쟁을 위해 감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 모든 기술과 데이터를 동남아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듈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의 시드 아그롬 지자체는 최근 한국형 저류조 모듈을 도입하며 우리는 댐이 아니라 땅속에 진짜 해답이 있다는 걸 배웠다고 발언했으며, 필리핀 마닐라 남부 지역도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협력하여 분산형 침수 대응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모든 흐름은 단지 돈이나 외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증명된 신뢰, 실적, 성능의 결과다. 한국의 기술은 한번 설치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와 교육, 기술 이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도 타국과 차별된다. 중국이 수력발전소와 배수펌프를 수출하면서 유지보수 계약을 중국 인력에 종속시키는 반면 한국은 현지 공무원, 기술자에게 운영 소프트웨어, 센서 판독법, AI 분석 모듈까지 제공한다. 다시 말해 한국은 도시의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주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 정부들에게 있어 단순한 공급자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기술 구조는 특히 라오스와 같이 고지대와 저지대가 혼재된 복잡한 지형을 가진 국가에서 더욱 유효하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표면을 깎아 수로를 내는 방식에 의존해왔지만 홍수 피해는 오히려 증가해왔다. 최근 라오스 정부는 한국의 지하형 우수 시스템 도입을 공식 제안했고, 이는 단지 물 관리의 문제를 넘어서 중국형 개발 모델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며, 그것은 한국이 쌓아온 기술의 깊이가 곧 지정학적 영향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하고 있다. 거대한 댐이나 장식적인 구조물이 아닌 실질적 성능과 데이터 기반 설계로 무장한 한국의 침수 대응 기술은 이제 동남아 국가들에게 있어 기술 외교의 신뢰도 1위로 부상했고, 이는 향후 도시 문제 해결을 넘어 방제, 에너지, 도시 설계 전반으로 확장될 확실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은 무기가 될 수 있으며 무기는 반드시 포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한국의 증명이다. 한때 동남아 국가들에게 중국은 개발의 동반자로 여겨졌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불균형한 계약 구조는 결국 신뢰의 균열을 낳았고, 그 균열 사이로 조용히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특히 도시 침수 문제는 중국이 수년간 대규모 인프라 중심의 접근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았고, 한국은 바로 그 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신뢰를 획득했다. 호찌민시는 그 전형적인 사례다. 베트남 정부는 한때 중국의 대규모 펌프 시스템과 저지대 수로 확장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고장 빈도와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불만은 커졌다. 결국 베트남은 한국의 지능형 분산형 침수 대응 모델을 받아들였고, 2022년부터 한국의 KOICA와 K워터는 이 지역에 센서 기반 예측 제어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설치 이후 집중호우 발생 시 실시간 데이터로 유입량 조절이 가능해졌고, 기존보다 40% 이상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자 베트남 관료 사회는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뢰도 측면에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도 다르지 않다. 자카르타는 치마와 침수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도시로
지난 10년간 중국과 협력해 여러 배수 터널 사업을 진행했으나 시공 지연과 부실 설계, 높은 외채 부담이 결국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때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들고 가지 않았다. 한국은 자카르타 정부와 공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지 기술자를 교육하며 함께 만드는 도시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단순한 배수 문제를 넘어 도시 계획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진화했고, 자카르타 시청은 2024년 이후 모든 도시 계획의 한국형 모델을 우선 검토하는 내부 지침을 채택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경우는 더욱 상징적이다. 프놈펜은 오랜 시간 중국의 공적개발원 조오디에이에 의존해왔으나 기술의 내실보다는 정치적 영향력 확보에만 치우친 방식의 내부 엘리트층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친환경 지하 배수 시스템과 홍수 예측 AI 플랫폼을 무상으로 시범 설치했고, 이 기술이 예측 정확도와 실시간 경보 능력에서 기존 중국 시스템보다 2배 이상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부에서는 이제 진짜 기술 파트너가 누구인가를 묻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지 기술 수출로 끝나지 않는다. 동남아 각국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 한국 모델, 한국식 운영 시스템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이는 기술적 종속이 아닌 정책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외교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중국이 내세운 개발 모델이 하드웨어에만 집중한 반면, 한국은 데이터 예측 운영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도시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었고, 이는 동남아 정치권에 있어 중국이 줄 수 없는 것을 한국이 줄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다. 이와 같은 신뢰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2023년 KOICA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 도시 기반 기술 수출 중 37%가 동남아시아로 향했고, 그중 64%가 도시 침수 대응 기술이었다. 이는 단순히 시장 확대가 아니라 지정학적 재편성의 시작을 의미하며, 특히 중국이 전략적으로 집중해온 메콩강 하류 국가들이 한국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 지역 패권 경쟁에서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이 모든 흐름의 핵심은 명확하다. 동남아는 이제 더 이상 가장 큰 나라를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한다. 중국이 기술이 아니라 영향력을, 개발이 아니라 통제를 앞세웠던 반면, 한국은 실적과 성능으로 다가갔고, 그 진정성은 지금 동남아 도시들의 지도 위에 하나씩 결과로 새겨지고 있다. 이는 단지 방제 기술의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전쟁이고, 미래 도시 모델을 누가 설계하느냐의 싸움이며, 지금 이 순간 한국은 그 싸움에서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앞서고 있다. 한때 라오스는 중국이 제시한 개발의 꿈에 가장 깊이 빠져있던 국가였다. 베이징은 라오스를 메콩강 지역 내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며 수십 개의 댐 건설 프로젝트와 고속철도, 산업단지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라오스는 국가 예산의 30% 이상을 중국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동남아의 신실크로드 관문이라는 포지션을 자처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청사진은 곧바로 현실의 홍수에 무너졌다. 2018년의 세피안 새남노이 댐 붕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 전반을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이 비극 이후에도 중국의 개발 모델은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댐을 제한하며 빚으로 성장하는 개발의 굴레를 반복했다. 그러나 그 반복이 불러온 것은 성장이 아닌 피로감이었다. 각종 수력발전소는 전력 생산보다 생태계 파괴와 저지대 침수 문제를 가중시켰고, 특히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 같은 도시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다. 주민들은 중국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 게 아니라 불안을 안겼다고 말했고, 정책당국 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댐이 아니라 더 나은 도시라는 목소리가 공식 회의 석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극적이면서도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2022년 라오스 건설교통부는 한국의 KOICA와 함께 친환경 도시 물관리 협력 MOU를 체결했고, 그 범위에는 배수시설 현대화, 도시침수 대응 기술 교류, 스마트 센서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력 중심에서 도시 기반 인프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한국이 라오스에 제안한 비침수 도시 로드맵은 중국이 수년 동안 제시했던 거대 담론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었다.
한국은 하천을 통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대신 도시를 설계로 보호하겠다는 실천적 제안을 내놓았다. 비엔티안 중심지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된 한국형 저류조는 지하 15m 깊이에 5,000톤 이상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이를 제어하는 시스템은 한국에서 도입한 AI 기반 예측 모듈로 운영되며 실시간 강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제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처음 가동된 2023년 우기 기간 동안 비엔티안 중심부의 주요 상권과 교통 요충지에서 단 한 건의 침수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전까지 매년 수십 차례의 도로, 통제와 상점 침수가 반복되던 상황에서 이 숫자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닌 신뢰의 전환점이었다. 라오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모든 신규 도시 개발 사업에 한국형 물관리 모듈을 의무 도입하도록 행정지침을 변경했고 동시에 중국의 제안 중 6개 이상 댐 프로젝트를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외교적으로는 조심스러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모델에서 탈피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 변화가 단지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라오스 내부 엘리트층의 평가가 크게 바뀌었다는 데 있다. 한국은 기술을 판매하지 않았고 권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운영권을 현지에 넘기고 교육까지 제공했다. 이 점에서 중국과의 격차는 단순한 성능의 차이가 아닌 철학의 차이였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라오스 하나에서 멈추지 않는다. 라오스의 변화는 메콩강 하류 전체에 걸쳐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북부 지역의 파급력을 가지며 동남아 전체에서 한국 모델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더 작지만 더 정밀하고 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라오스는 선택했다. 거대한 약속 대신 검증된 시스템을, 정치적 압박 대신 자립 가능한 기술을, 부채 중심의 의존 대신 데이터 기반의 공존을. 그 선택의 이면에는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의 내공과 무력 대신 실적으로 증명한 신뢰가 있었다. 그리고 이는 단지 도시 문제 해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남아 지정학 전체의 균형추를 서서히 움직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중국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중국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은 이미 동남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지금 한국이 있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동남아시아에 수십 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세우며 물 위의 패권을 구축하려 했다. 특히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 즉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대해서는 명백한 전력 종속 전략을 구사했고 이를 통해 자원 확보는 물론 정치적 영향력까지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김없이 드러났다. 중국은 스리랑카에서 항만을 담보로 주권 일부를 가져갔던 것처럼 동남아에서는 물을 무기로 삼아 국가의 주요 인프라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했고 그 중심에는 댐이 있었다. 거대하고 웅장한 댐은 표면적으로는 경제 개발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현지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재앙이었으며 각국 정부로 하여금 중국의 유지관리 기술에 끝없이 의존하도록 설계된 구조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댐들이 애초부터 기술적 완성도나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잦은 균열, 과잉 저수, 미흡한 배수로 설계는 빈번한 침수를 야기했고 건설 초기에 제시했던 전력 수출 수익 예측치는 실제와 큰 괴리를 보였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생계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의 반발이 정치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미얀마 카친주의 뚜이 하이드로 프로젝트는 반군의 무장 저항을 촉발시켰고 캄보디아의 세산 로어댐은 지역 주민 수천 명을 강제로 이주시켰으며 라오스에서는 세피안 세남노이 사태 이후 중국식 댐 모델은 위험하다는 담론이 대중 언론에서도 허용되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물 위에 쌓아올린 중국의 영향력은 점차 물 아래로 침몰하고 있었다. 그 사이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다. 거대한 구조물이나 힘을 앞세우는 대신 한국은 보이지 않는 기술로 승부를 걸었다. 빗물의 흐름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실시간 수위 감지 센서, 인공지능 기반의 홍수 경보 시스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 설계 컨설팅까지 한국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고 그 결과는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정책 수출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현지 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고
이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유지보수 독점을 통해 종속을 유도한 방식과 정면으로 대비되었다. 더욱이 한국은 이런 기술을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제시했고, 이는 동남아 정부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정부는 2023년부터 한국형 도시방제 시스템의 일부를 채택하면서 중국과 진행 중이던 대규모 하천 직선화 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대신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 지하 스마트 저장조 및 AI 제어 모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단지 계약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진영의 전환이었다. 중국은 당혹스러워했다. 댐 하나로 지역 전체를 장악하던 시절은 끝나가고 있었고, 한국이 제공하는 기술은 작고 조용하지만 지속적이며 신뢰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한국은 절대 권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현저히 줄였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현지 공무원들과 나란히 앉아 시스템을 해석하고 데이터를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을 현지화할 수 있는 역량을 전수했다. 이 모습은 권위주의적 태도로 일방적 지시만 내리는 중국의 기술자들과는 확연히 달랐고, 결과적으로 기술은 성능 이전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교훈을 각국에게 남겼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 각국의 도시개발청과 환경부, 기후재난부서는 중국이 아닌 한국을 먼저 부른다. 댐이 아닌 저류조를, 땅을 깎는 대신 데이터를 요청하며 외채보다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이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한국이 조용히 축적해온 기술력과 신뢰의 총합이다. 한국은 댐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흐름을 설계한다. 한국은 압박하지 않는다. 대신 가치 예측한다. 한국은 묵직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한 시스템을 남긴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지금 동남아의 도시들이 한국을 택한 결정적 이유다. 부산 영도 앞바다에는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프로젝트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파장을 일으키며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단지 부유식 건축물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를 바다 위에 띄우겠다는 선언이며, 기후위기 시대의 침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 위에 도시를 올려버리는 발상의 전환이다. 바로 세계 최초의 공공형 해상 도시 실험인 부산 오셔닉 시티 프로젝트가 그것이며, 이 도시는 단순히 부양식 구조물로서가 아니라 에너지 자립, 물 재활용, 스마트 배수, 실시간 해수면 변동 대응 AI까지 모두 통합된 하나의 유기체로 설계되어 있다. 이 도시의 의미는 공간의 확장이나 관광의 수익성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인간이 기후위기 앞에서 어떻게 생존할지를 제정해야 하는 도전이며, 동시에 동남아시아와 같은 해안선이 긴 국가들에게 있어 하나의 미래 생존 전략의 원형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한국 국토교통부 및 현대건설, 해양수산개발원과 접촉하며 이 모델의 축소형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특히 자카르타와 마닐라 같은 치마 도시들은 이 떠있는 도시 개념에 대해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부양 구조물 위주의 건축이 아니라 도시의 모든 요소가 물과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부산 오셔닉 시티는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빗물을 식수로 바꾸는 저에너지 담수화 시스템, 쓰레기 재활용 자립 모델, 그리고 수위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높이를 조정하는 수직 부력 플랫폼까지 도입되어 있어 단 한순간의 정전이나 침수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기후 독립형 도시로 평가받는다. 이것은 중국의 거대 제방식 방어 전략과 정반대되는 개념이며, 저항이 아닌 적응을 통해 생존하는 한국형 사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물과의 공존 개념은 인천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송도 국제도시는 이미 한국에서 가장 앞선 스마트 워터시티로 불리며, 상하수도, 빗물, 해수면, 토양습도까지 통합관리하는 물 기반 도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기상청, 환경부, 인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도시수문 통합 플랫폼이 작동 중인데, 이 시스템은 1분 단위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며 위험 수위 도달 시 자동으로 빗물 펌프가 작동하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철 출입구가 차단되는 방식으로 도심 전방이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이 기술은 이미 2022년 태풍 흰남노 당시 실전에서 효과를 입증했으며, 같은 해 싱가포르 도시계획청과 태국 방콕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견학하겠다는 요청이 쏟아졌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이 이러한 기술을 상업적 비밀로만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K-워터와 KUICA를 통해 이 플랫폼을 현지 도시 맞춤형으로 변환시켜 수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권과 소프트웨어도 모두 넘기는 전이형 기술 수출 모델을 구축했다. 이는 중국처럼 외형적 구조물만 넘기고 유지관리 권한은 독점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형 도시 모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되며 그 철학은 동남아의 여러 도시들이 더 이상 물과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만든다. 과거라면 침수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를 높이 쌓았지만 지금은 센서와 알고리즘으로 흐름을 조절한다. 과거라면 저지대를 포기했지만 지금은 지하 공간을 활용해 도시 밀도를 유지한다. 과거라면 외국 기술자에게 운영을 맡겼지만 지금은 현지 공무원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시스템을 조정한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의 조용한 기술, 보이지 않는 도시 설계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있었다. 지금 자카르타, 마닐라, 호찌민, 방콕은 모두 기후 재난 대응 도시로 변신을 모색하고 있고 그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한국의 부산과 인천이라는 점은 결국 물 위에서 미래를 먼저 설계한 국가가 물 아래서 허우적대는 거대한 제국을 앞설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동남아시아의 도시 곳곳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한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콘크리트나 철근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코드, 실시간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전쟁이며 도로를 누가 깔았는지가 아니라 도시를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플랫폼 주권의 시대에 돌입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 무형의 전쟁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결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단지 도시 침수에 대응하는 하드웨어를 수출하지 않는다. 한국이 진짜로 수출하고 있는 것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통합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은 수백 개의 센서, 수십 개의 서버, 그리고 수많은 공공 데이터가 결합되어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작동하며 인간보다 빠르게 도시의 위협을 감지하고 조치하고 기록하는 일종의 도시 두뇌 역할을 한다. 서울과 인천에서 이미 검증된 이 시스템은 한국 정부가 KUICA 및 K-워터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맞춤형 버전으로 전환해 배포하고 있으며 운영권은 현지에 귀속되고 모든 알고리즘은 공개되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구조물 중심의 통제 방식을 고수하며 설치 이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핵심 코드는 외국 정부에 넘기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노하우 자체는 뛰어나지만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고비용 구조로 인해 확장성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미국의 경우 스마트시티 모델은 구글, IBM, 오라클 등 민간 빅테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고 국가 간 계약이 아닌 기업 간 이해관계 중심으로 움직이기에 동남아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에게는 접근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한국의 모델은 정부 주도, 공공민간 협업, 개방형 기술 전이, 무상 교육 패키지 제공이라는 4단계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상업적 이익보다 관계의 지속성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고 이 전략이야말로 동남아 각국이 한국을 신뢰하게 된 핵심 요인이자 중국이 따라할 수 없는 근본적 차별점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호찌민시는 한국의 기술을 통해 도입한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통해 이제 모든 강수 예보, 도로 침수 예측, 저류조 수위, 펌프 작동률을 10분 단위로 자동 조정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단순히 도시를 운영하는 기능을 넘어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완전히 재편성시켰고 심지어 지역 학교와 연계된 교육 플랫폼까지 내장되어 시민 모두가 데이터를 해석하고 도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참여형 도시 운영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닌 하나의 생태계를 함께 세우는 접근이며 기술자 한 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교육자, 시스템 엔지니어, 현지 협력 스타트업까지 포괄하는 전체 운용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ODA 개념조차 초월한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도 한국형 도시 운영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공무원의 반응 중 가장 인상적인 멘트는 이건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도시의 뇌 같다는 말이었고 이 표현은 한국이 수출한 것은 철이 아니라 사고방식, 콘크리트가 아니라 운영 철학이라는 점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장면이었다. 실제로 한국은 도시통합관제 플랫폼을 무상으로 배포하고도 유지보수 계약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대신 일정 수준 이상 훈련받은 현지 기술자나 공무원이 직접 코드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기술적 신뢰 이전의 정치적 신뢰, 나아가 외교적 신뢰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것은 중국의 통제 모델과 미국의 기업 종속형 모델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신뢰의 구조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플랫폼은 시스템 설치가 끝난 뒤에도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이는 정치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술 파트너로서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외교 자산으로 축적된다. 지금 자카르타, 방콕, 하노이, 마닐라의 중심부에 들어서고 있는 수많은 통합 시스템의 기반에는 대한민국이 만든 코드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 코드는 단지 기계어가 아니라 철학이고 외교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논리체계다. 한국은 도시를 팔지 않는다. 한국은 도시가 살아 움직이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 차이는 기술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된다. 한때 물은 자연재해의 상징이었다. 넘치면 도시를 마비시키고 마르면 농업을 망가뜨리며, 홍수와 가뭄은 언제나 국가의 약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 그 개념은 근본부터 뒤집히고 있다. 21세기의 국제정치에서 물은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의 자원이 아니라 국가의 위신을 걸고 교환하는 전략 자산이며, 특히 도시화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물관리 기술은 곧 외교의 언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물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물과 협상하는 나라다. 서울이 반복되는 침수와 도심마비 속에서 도시의 물길을 다시 설계했고, 인천이 해수면 상승을 앞두고도 해양 플랫폼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웠으며, 부산이 아예 도시를 바다 위에 띄워버리는 실험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지배하는 방식의 외교를 만들어낸 것이며, 그 방식은 지금 동남아 국가들의 도시계획청, 기획재정부, 외교부 내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형 물외교 모델로 명시되기 시작했다. 특히 KYCA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산하 K워터는 기술 수출을 넘어서 하나의 외교적 연합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히 기술자와 설계도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수도 계획, 재난 대응 전략, 거버넌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여 실질적 전환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법제화 지원과 예산 구조 조정까지 함께 컨설팅하는 통합 외교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는 명백히 외교의 확장판이며, 군사기지나 무기 수출 없이도 국가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방식이다.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캄보디아의 푸놈펜에서,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한국 기술자가 도시관리 책임자와 나란히 앉아 수위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알고리즘을 해석하며 긴급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풍경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전문성과 신뢰를 교환하는 국제관계의 진화된 형태이며, 이 구조는 중국이 댐 하나로 지역 전체를 통제하려고 했던 하드파워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 더욱이 한국은 물을 도구화하되 위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은 내가 가진 기술로 너를 지배하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겪은 실패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자는 정서적 서사를 동반하고 있고, 이는 원조와 협력, 교육과 참여, 기술 이전과 주권 존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포괄형 협력 체계를 만들어낸다. 즉, 한국의 물외교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가 스스로 물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자율적 역량을 부여하며, 이는 외형상은 협력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갖는 신뢰 자산을 상대 국가의 내부 시스템 속에 직접 심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적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재편의 결과를 낳는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이미 한국과의 물협력 프로젝트 이후 도시계획과 재난관리 예산의 우선순위를 한국식 모델에 따라 재구성하고 있고, 몇몇 국가는 10년 단위 국가전략계획에 K워터 표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기술 수출이 아니라 국가 질서 재정립의 파트너로 한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외교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남기는 것이며, 한국은 물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인프라를 통해 각국의 행정 속에 조용히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총성 없는 전쟁이며 국경 없는 확장이다. 한국은 파병도 하지 않았고 기지를 짓지도 않았으며 무기를 팔지도 않았다. 그 대신 도시의 흐름을 제어했고 재난의 시간을 줄였으며 시민의 불안을 데이터로 변환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기술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신뢰였다. 이제 동남아에서 물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기회이며 협박의 수단이 아니라 협력의 언어이며 한국은 그 언어를 가장 유창하게 구사하는 나라다. 흐름을 지배하는 국가는 총을 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도시 전체의 알고리즘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한때 장맛비 한 줄기에 마비되던 도시였다. 도로가 침수되고 지하철이 멈췄으며 시민들은 비닐봉지를 신발에 감고 출근해야 했고 행정은 늘 뒤늦은 대책만을 반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언론은 매년 또 침수된 수도라는 조롱을 헤드라인에 올리기 바빴다. 그러나 그 무력함 속에서 한국은 결단했고 땅을 뒤집고 파이프를 교체하고 인공지능과 센서를 깔고 시민의 데이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며 도시 자체를 하나의 예측 가능한 생명체로 재탄생시켰고 그렇게 한국은 자연 앞에 무너졌던 과거를 기술로 극복하고 시스템으로 이겨내며 도시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썼다. 이제 그 한국은 단지 침수를 막는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도시의 흐름을 읽는 법을 알고 데이터를 외교의 언어로 바꾸며 물이라는 가장 오래된 위협을 가장 정교한 기술로 통제하는 기후 권력국으로 진화했고 이 기술은 무기가 아닌 해법으로 경쟁이 아닌 공유로 지배가 아닌 동반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세계는 점점 더 이 조용한 나라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무기와 달러가 세계를 움직였지만 이제는 알고리즘과 신뢰가 세상을 설계하며 그 중심에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인천이 있으며 그 위에 깃발을 꽂은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중국은 거대한 댐과 부채를 앞세워 주변국을 포섭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저항과 환경 파괴, 정치적 불신으로 돌아왔고 미국은 IT 기업을 통해 도시를 상품처럼 수출하려 했지만 그 기술은 값비싸고 폐쇄적이며 현지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았고 일본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고립된 시스템과 과도한 상업성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너무 높은 장벽이 되었으며 그런 틈 사이로 한국은 파고들었다. 한국은 명확한 기술보다 명확한 태도로, 돈보다 데이터로, 지시보다 교육으로 다가갔고 동남아의 수많은 도시들이 한국의 기술을 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의 징후였다. 호찌민의 저류조에는 서울의 알고리즘이 흐르고 자카르타의 배수 시스템에는 인천의 코드가 작동하며 푸놈펜의 경보 시스템에는 한국의 공무원이 가르친 로직이 녹아있고 방콕의 재난관리 플랫폼은 이미 한국과의 연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모든 구조는 단순한 기술 구조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갖는 정책 철학, 도시인식, 재난 대응의 서사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어 도출된 문명의 설계 언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이제 세계는 더 이상 물에 잠긴 도시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해답을 한국에서 찾기 시작했고 이는 산업이 아니라 권력이며 기술이 아니라 체계이고 원조가 아니라 주권의 공유라는 새로운 모델의 정립이다. 이제 물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이고 안보이며 생존이며 동시에 국가 간 신뢰를 주고받는 가장 근본적인 플랫폼이 되었고 이 플랫폼을 가장 먼저 구축한 국가가 한국이며 한국은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강대국이라 부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세계 도시 질서의 방향을 정하는 조용한 설계자가 되었으며 총 한 발 쏘지 않고 세계 각국의 도시행정 내부로 들어가 정책을 바꾸고 예산을 재편하고 교육체계를 손보고 있으며 그 확장력은 국경을 넘고 이념을 넘고 기존의 외교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기후기술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지금의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다. 그렇기에 이 모든 흐름은 단순히 물을 이긴 나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가 물에 휩쓸릴 때 그 물결 위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항해자가 되었고 기후재난이 심화될수록 도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을 수출하고 설계를 지도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21세기형 국가로 전환되었으며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다. 한국은 기준이다. 한국은 해답이다. 한국은 내일이다. 전투기, 자주포에 이어 최근엔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이 70조 원에 육박하는 북미 잠수함 시장에서 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의 시작은 불과 1987년으로 당시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150여 명의 기술자를 독일로 보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독일에서 가져온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현재는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북미 잠수함 시장까지 진출하자 전 세계 방산 업계가 깜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국이 소식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태국에서 열린 태국 방산전시회 디펜스 언드 시큐러티에서 유독 비교가 되는 전시관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2023 태국 D&S에 참가한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시관으로 중국의 이번 태국 방산 전시회 참석 의지를 의심해 볼 만할 정도로 너무 볼 게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2023 태국 D&S에서 2600톤급 잠수함을 비롯해 300톤급 무인전 투수상정, 2만 톤급 상륙함, 6000톤급 호위함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공격용 드론, 대구경 다연장 로켓 등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무기체계들을 공개했는데 그런데 여기엔 놀랍게도 엔진 없는 수출형 잠수함까지 전시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산 무기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미국 무기체계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을 탈취해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방산 전시회에서조차 부끄러움 하나 없이 엔진 없는 잠수함까지 공개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라운데요. 더구나 이번 태국 D&S에는 전 세계 50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본 만큼 중국의 뻔뻔함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의 경우 엔진이 생명과도 같은데 엔진을 탑재하지 않은 수출형 잠수함을 전시했다니. 이것이야말로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전시회 현장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국 D&S 전시회에 참가한 하나오션이 부스 분위기는 같은 장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뭇 달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하나오션은 국내 함정 건조업체로는 유일하게 태국 D&S에 참가해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톤급 호위함, 장보고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 태국에 수출된 3000톤급 호위함은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두냐데스로 이름 붙여졌다고 하나오션은 전했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이번 태국 D&S 전시회 기간 동안 잠수함 수출을 목표로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해군 관계자들과 수주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하나오션 부스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잠수함은 적의 도발을 압도할 만한 비장의 무기라 중국에서 국제방산 전시회에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건 자신들의 기술력의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반면에 한국 잠수함 기술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이번에 하나오션 부스를 찾은 많은 국가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극소수 국가들이 철통 보안 속에 관리해온 잠수함 기술을 우리가 처음 배워서 따라잡고 이를 추월해 잠수함 명가로 일어난 만큼 이들에겐 기적의 성공 신화와도 같습니다. 실제로도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물 위를 떠다니는 수상함과 큰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엄청난 수압을 고르게 견디도록 골격에 해당하는 압력 선체를 완벽한 원통형으로 유지해야 하고 특수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설계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오류라도 방치했다간 심리도 못 가서 찌그러집니다. 더구나 잠수함의 목적은 관광이 아닌 전투 수행인 만큼 기능의 복잡성은 말하지 않아도 입이 아픕니다. 이렇듯 난해한 기술적인 요인들을 감안해 방산 전문가들은 잠수함을 고도지능을 가진 물고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명품 잠수함은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뛰어난 자막 능력은 물론 연료를 스스로 공급하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는 것과 더불어 심지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 도약은 아예 연료 체계의 틀을 바꿔버린 공기부료 추진 AIP 장치의 등장으로 AIP는 수소를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고 맹물을 배출하는 신개념 추진 체계입니다.
최근 국제전시회에 선보인 3,600톤급 장보고 3배치 2가 바로 이 수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만든 최신형 하이브리드 잠수함입니다. 주목할 점은 잠항 시간을 3배 이상 늘려 국제적 제약이 많은 핵잠수함을 제외하고는 경쟁 상대가 없고 오염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는 점입니다. 또한 소음을 없애는 스텔스 기술도 엄청난데 이걸 줄이려 선체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생선 비늘 같은 흡음 타일을 붙이고 내부엔 탄성 마운트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여기에 음향수조 실험을 통해 소리의 파장, 반사, 산란, 굴절 등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탐지 능력과 피탐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실제 전투 수행을 위한 오차 범위 0.01 이내로 설계된 초정밀 발사관에서 언제든 발사 가능한 SLBM을 비롯해 첨단 어뢰, 다목적 무인 잠수정 등 온갖 임무가 부여된 장치들도 탑재되는데요. 인공지능도 머리 아파할 만한 다양한 고난도 업무를 우리 잠수함이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전문 포럼 딥블루 포럼 2023에 참석해 현지 4개 기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한 사건의 MOU를 체결하며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에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들은 시뮬레이터, 전장 부품 제작 및 잠수함 유지보수, 가상현실 훈련 장비, 건설 등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약 60조 원을 들여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르면 2026년 계약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60조 원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규모로 한 척당 건조 비용은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산업계 내에서는 하나오션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주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209급 9척, 214급 3척, 3,000톤급 3척 등 총 21척의 잠수함 건조 경험을 갖고 있으며 6척의 1,4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한 잠수함 명가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런 기술력과 더불어 이번에 물꼬를 튼 캐나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과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 CAE는 시뮬레이터 훈련 체계 분야에서 세계 75%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며 제이스쿼드 테크놀로지스는 전장 부품 제작 기업으로 캐나다 잠수함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만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오션이 이번 수주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오션뿐 아니라 국내 방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역량을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방산업계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에서 진행될 예정인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업체들과 제휴하는 등 잠수함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한편 기존에 쌓은 잠수함 기술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신규 발주가 예상되는 국가 수주전에 대비 중입니다. 예상 사업비만 약 70조 원으로 수주만 된다면 단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해군은 해상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규모만 60조 원에 달하는 3,000톤급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2034년까지 오르카 사업을 시행하며 8조 원에 이르는 신형 잠수함을 4척 도입할 예정으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미 예비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이 커지자 3조 원을 투자해 잠수함 2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전에서 성과를 내 기존 주력 사업인 조선과 해양 플랜트에 이어 잠수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듯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잠수함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부가가치 때문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3,000톤급 잠수함 한 척 가격은 사양에 따라
최대 2조 원, 초대형 LNG 운반선 7척값과 맞먹습니다. 또 정부 발주 사업인 만큼 경기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고 꾸준한 MRO가 필요해 인도 후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 규모는 약 325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도 한화오션을 필두로 방산 사업의 근육 키우기에 돌입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K2전차와 K9 자주포, FA50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대한민국이 모로코는 한국의 현대식 장갑차 레드백에 관심이 있습니다. 디펜스 애러빅. 아랍 국방 매체 디펜스 아라빅이 지난 8월 30일 모로코가 레드백 장갑차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관심이 있는 국가들이 호주에서 실시된 장갑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종 계약에 따라 레드백 IFV 도입을 뒤이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중동 지역의 사우디와 UAE가 레드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바 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의 모로코까지 적극적으로 레드백 도입에 나섰습니다. 모로코가 레드백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모로코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이 호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모로코가 사용하는 이스라엘 라파엘의 스파이크 LRE 대전자 미사일과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자벨린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는 근래 들어 이웃국가 알제리와 분쟁을 겪으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지난해 K2전차 도입 협상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사막 환경에 현지화한 중동형 K2 맞춤형 버전을 만들었는데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전차 운용이 원활하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전차 바퀴를 둘러싸는 궤도에는 특수 고무 재질로 고온에도 주행이 가능하고 전차 외관은 사막 지형에서 유리한 황색으로 도색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중동형 K2 전차에 사막이나 고온의 작전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탐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레드백은 호주의 광활한 대륙에 맞춘 맞춤형으로 사막이 많은 호주 지형에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에게 바로 수출할 수 있는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독일 비즈니스 뉴스 DW에는 호주의 차세대 보병전 투장갑차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가 탈락하고 한국의 레드백이 선택되었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레오파드 2 탱크를 생산하는 독일의 무기 제조 회사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와 국제 경쟁에서의 손실로 인해 경이로운 무기 제조업체로서의 지위를 부분적으로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인메탈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수요가 있는 첨단 기술 무기들을 생산했지만 레오파드 2를 우크라이나로 보낸 것은 서방에서 전쟁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고 전장에서의 보고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당시 서방 언론들은 구식 러시아 무기가 독일의 기적의 무기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미국의 제블린 미사일이나 하이마스 미사일 시스템과 달리 레오파드는 전투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폐기된 서부 장비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이 RPG-7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된 재래식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하여 레퍼드 2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예병사가 운용하는 레퍼드 2는 수백만 달러에 이르지만 이를 파괴한 RPG 로켓의 가격은 5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독일 탱크도 지뢰에 의해 폭파되었는데 전장에서 나온 이 모든 소식은 우울한 인상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DW에는 라인메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는 심각한 경쟁자가 국제시장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KF-41 보병 차량은 AS-21 레드백과 경쟁할 수 없었고 폴란드 계약은 서울로 넘어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라인메탈과 직접 경쟁하는 상황에서 호주와 인도도 한국 제품을 선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은 고품질의 장비를 공급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빨리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독일 회사는 공급망에 문제가 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포함하여 생산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DW에는 라인메탈의 전망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으며 기적의 무기 제조업체로서의 지위를 잃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독일 매체는 그동안 방산 시장의 강자였던 러시아와 독일의 무기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대신 이 무기들이 장악했던 시장을 한국산 무기들이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방산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이면서 국방비는 GDP의 1%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독일 싱크탱크 IF영의 보고에 따르면 1990년과 2014년 사이에 국방비는 34%나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국방비로 자체적으로 전력도 약해졌지만 방산 산업의 인프라도 줄어들면서 생산력도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산 인프라가 부족한 독일에서는 나이든 숙련된 장인들이 천천히 장비를 만드는 수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한국과 비교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무기 공장을 취재한 미국 CNN의 기사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CNN은 지난해 말 한국의 무기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취재를 통해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먼저 방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도시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 위협은 한국 현대 무기 산업의 요람인 남부 항구 도시 창원에 군수 생산 라인이 설립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도시는 자연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하기가 더 쉽고 도시의 주요 도로인 창원대로에는 국가 비상시 활주로로도 사용할 수 있는 14.9km 9.25마일 구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쪽 끝에는 1970년대에 건설된 창원국 가산업단지가 있으며 하나방산과 현대로템 공장이 있고 이곳에서 대포와 탱크가 조립 라인에서 굴러다니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로봇으로 만드는 K9자주포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CNN은 창원에 위치한 넓고 현대적인 단지에서 한화의 로봇은 3-5일마다 한 대씩 K9포를 생산한다며 로봇과 인간의 조합이 7개 스테이션의 조립 라인에서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47톤의 철강, 기계 및 전자제품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2층이 넘는 높이의 로봇 한 대가 포탑을 용접하고 백열 절차의 밝기가 동굴 같은 조립 건물을 밝게 비춘다며 또 다른 로봇은 녹색으로 칠해진 강철에 구멍을 뚫어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은 100분의 1의 정확도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동으로 비트를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각 조립 스테이션에는 톨게이트가 있는데 마지막 정거장에는 K9의 주포의 정확도가 작업 공간의 맨 끝에 있는 목표물에서 테스트되는 보어 시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완성된 장치는 성능 테스트를 위해 밖으로 나가서 최고 속도인 시속 67km 42mph로 근처에 포장된 도로를 따라 굉음을 내며 지면이 진동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운전자들은 트랙 위에 고무 패드가 콘크리트 위에 도넛을 남기고 트랙 위에 있는 주포를 한 방향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런던 왕립연합군 연구소의 지상전 선임연구원 잭 워털링은 한국이 완벽한 시험장이라고 말하며 여기에는 혹한의 겨울부터 장마철, 여름 더위가 섭씨 30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평탄한 지형과 산악 지형을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틀링은 이것은 기후 조건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변수 세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국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며 K9포가 시험되고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현대 로템 공장에서 K2 전차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방산 공장을 엿본 미국 CNN의 기자들과 영국의 전문가는 로봇으로 정밀하고 빠르게 생산하고 극한의 상황에서 실험하는 장면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매체 DW에는 기적의 무기라 불리던 독일산 무기가 지고 한국산 무기가 뜨고 있다며 기사에 이런 표현을 적었습니다.